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2년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머니 콘서트 위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일차 강의를 맡게 될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1일차, 2일차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아마 1일차에는 위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강의 들으셨을 거고, 또 2일차에는 대출관리, 신용관리에 대한 얘기 들으셨겠죠. 오늘 3일차, 오늘 저는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우리 소비를 관리해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또 아마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콘서트 위크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잘 배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하니까 사실 또 금리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경기가 좋으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사실 며칠 있다가 이제 새해가 오는데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안 죽고 살아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한번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콘서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료 재무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번 주 27일 화요일까지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에서 금감원 머니 콘서트 검색하시면 거기서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무료로 금융 재무 설계 서비스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하셔서 여러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황혼의 곰씨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셀틱클래스코님 어떻게 또 알고 왔어요 또. 네. 조은지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 댓글에 제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채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무서운 기관이죠. 금융을 감독하는 기관, 국가기관인데 거기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그만큼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제 인정이 되고 검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소개시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을 하는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FP 협회와 함께 계시죠? 이 FP 협회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FP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구독자가 한 26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신 분들은 아침에 KBS 아침마당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데서 가끔씩 제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여러 권 썼으니까 여러분이 책 중에서 쭉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책도 봐주시고요. 네, 우리 황원의 검씨님 연금 부자들 읽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연금 부자들은 읽는 책이지만 여러 번 읽는 책이고 외우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맡에 두시고 그리고 평소에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포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금감원과 함께하는 머니 콘서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 다 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오냐면 위기가 언제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기가 언제 오는가. 언제 오긴 뭘 언제 와. 지금 이미 와 있는데. 그죠? 근데 아직도 위기 타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위기가 언제 오는가에 대한 그걸 보시면 지금 2022년 말인데 거의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18년부터 위기는 온다.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있어가지고 98년 IMF 오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2018년도에 또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2018년도에 위기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늦춰서 2019년에 올 것이다 했어요. 근데 또 안 왔어. 근데 2020년에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기론자들이 이제 물 만난 거죠. 거봐라, 위기가 왔다, 코로나. 이제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2020년 2월, 3월에 폭락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왔으면 이게 이제 막 2, 3년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주가가 폭등을 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주가가 그냥 폭등을 하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위기는 위기야. 엄청난 화랑이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화랑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야 또. 그럼 또 위기가 언제 오냐.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냐 계속 온다 그래. 근데 위기가 와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한번 그냥 왕창 떨어져 버려라 그냥. 응?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 준비해놨다가 이걸 왕창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위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위기는 여러분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조만간 온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위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기의 종류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위기는 그 위기는 폭락이었어요. 폭락.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폭락은 한 방에 무너지고 나서 다시 또 서서히 회복했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무너져 봐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위기니까 그때 왕창 또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위기는 폭락이 아니에요. 폭락이 아니고 쇠락.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 자, 그러면 폭락과 쇠락이 어느 게 더 큰 위기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맨날 뜨거운 물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얘를 뜨거운 물에 담궈버리면 얘는 뜨거운 물에 담궜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상을 입습니다. 팔다리에. 근데 놀라서 팍 뛰어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나갔어. 대신에 팔다리는 뜨거운 물에 뒤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화상을 입었지만 이 화상을 입은 거는 한 2, 3주가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다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얘는 살아남아. 위기를 겪었지만 튀어나왔고 살아남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지 않고 찬물에 담궈두고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뛰어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몸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물이 뜨거워지면 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면서 생각하겠죠. 아,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것이 서서히 가열되는 바람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진짜 위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가 겪고 있는 사실 이 위기의 본질은 폭락이 아니라 쇠락과 더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더 서서히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폭락과 쇠락의 차이를 보시면 뭐냐면 폭락은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어 없어? 대응 못 한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증권사 같더니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주식을 다 팔고 뭐 안전자산으로 전환한 후에 다시 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이제 공격적인 자산으로 옮겨서 오르면 돈 법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 누가 몰라 그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 폭락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손쓸 수 없다니까. 지금 아파트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팔았어야지. 작년 올해 말에 올해 초에. 그쵸? 네. 아파트 값이 지금 뭐 5억이 20억 됐는데 20억 됐을 때 팔았어야지. 아무도 못 팔았잖아. 그죠? 근데 떨어져 버렸어. 이미 30% 빠졌어. 뭐 어떻게? 이제 와서 그때 팔았어야지.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사기 믿으시면 안 돼. 아시겠죠? 결국은 폭락은 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폭락의 특징은 뭐냐? 기본적인 체질,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쇼크,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위험을 겪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 30, 40대 청년이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무리를 했어요. 한 1, 2주. 무리해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진 않았어.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지니까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뭐 링겔 맞고 한 일주일씩 푹 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운동관리, 건강관리 더 잘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폭락이에요. 그런데 쇠락은 어떤지 아세요? 쇠락은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보세요. 차라리 한 방에 쓰러졌다가 링겔 맞고 푹 쉬는 게 낫지. 계속 태안나게 조금씩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얘는 나중에 그냥 가요. 그냥.
다시는 회복을 못해. 아시겠죠? 이게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건강과 똑같아요. 결국 우리 사회도 지금 이렇게 점점점 쇠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폭락은 차라리 공평해. 왜? 누구나 다 무너지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서울이나 강남이나 시골이나 외곽이나 똑같이 다 위기를 겪고 그리고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쇠락은 그렇잖아요. 쇠락은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갈리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다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현금력이 있는 사람들,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을 버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위기가 끝났을 때 다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금력이 부족한 일반적인 서민들은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자, 코로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 우리가 2월, 3월 돌아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 코로나가 왔어. 자, 이게 보니까 옛날에 그런 바이러스하고 좀 달라. 조금 이제 막, 심각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막 확진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막 이제 뭐 통제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통제를 하니까 확진자가 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인가 3월인가 4월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코로나는 거의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옵시다. 그랬어요.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잖아.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확진자 서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2년을 버틴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이렇게 2년, 3년 코로나가 진행될 줄 알았으면, 만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했어야 돼?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코로나 터지는 그날 접었어야 돼. 아, 어차피 이 코로나 3년 갈 거야. 그럼 우리는 장사하는데 글렀어. 그럼 빨리 내가 자영업 접고, 지금부터 그 돈 가지고 내가 딴 걸 하는 게 낫겠다. 접었어야 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한 달이면 회복될 겁니다. 회복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랬더니 뭐냐? 6개월이면 회복돼. 여름이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마 감기 바이러스는 점점 줄을 거니까 그때는 회복될 거다. 근데 2020년 여름 회복됐어?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1년 있어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회복될 거다. 백신 열심히 맞았어. 회복됐어? 안 됐잖아. 점점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결국은 점점 나는 문은 열었는데 손님은 안 들어오고 빚은 늘어나고 이제 대출은 늘어나고 더 이상 상환할 능력도 없지만 좀 있으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끝나긴 뭘 끝나. 결국은 이러고 2년 3년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빚만 늘어나고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래서 버티는 바람에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빚만 늘어났잖아. 근데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버려. 금리가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설상가상. 그죠? 빚도 그나마 빚이 많아도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든 버티면서 상환해 보겠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답이 없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과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자본주의, 철저하게 양극화,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코로나조차도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연하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리, 지금 현재 고금리, 결국은 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는, 서서히 압박해오는 이 두려움, 그림자, 이것이 지금 우리 수많은 어려우신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리 언제 다시 하락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영끌렸던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지금 몇 달은 버텼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금리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버텼단 말이야. 근데 안 된다니까. 또 내년, 내후년 계속 고금리 유지되면서 결국은 나자빠져.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 그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돼. 그리고 집,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매당하고 날리게 됩니다. 그럼 그 집은 누가 사? 그렇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고금리 시대의 이자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금리를 가지고 수많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제 빈익빈, 서민들이 영끌한 사람들이 포기한 돈을 가지고 그 자산을 줍기 시작해야 그 자산을 줍 다 주어. 그런데 그들이 딱 줍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금리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 돈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금리로 또 지금 그
서민들이 포기한, 빈자들이 포기한 자산을 다 줍겠죠. 아시겠어요? 코로나가 와도, 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떨어져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인데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사회의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딱 땡땡. 뭔지 아세요? 네, 좋은 말로 집중, 안 좋은 말로 몰빵. 우리는 뭘 하나 했다면 그냥 몰빵해, 몰빵. 부동산 간다 그러면 우르르 몰빵하고, 코인 간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빵하고. 그죠? 하여튼 몰려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보시면 이 위기의 원인에 딱 하나가 있는데 몰빵. 몰려있는 거. 집중이 있어, 집중.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재난과 이 사고들을 보시면 그런 사고의 원천에 보면 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제한된 영토와 제한된 자원으로 내에서 살아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몰려 살아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 않고 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이런 대륙들 가면은 뭐 널려 살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아요. 이들은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호주나 이런 나라 가면 자원이 풍부하고 땅덩어리는 넓고 자원은 풍부하고 인구는 2,500만이야.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이 걱정이 없어.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가고 취직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대학 가는 인구가 20, 30%밖에 안 돼요. 걔네들 대학을 왜 안 갈까? 대학을 안 가는 이유 딱 하나예요. 대학 가서 취직하나, 대학 안 가서 취직하나 월급이 똑같아. 뭐하러 대학 가? 그죠? 왜냐면 자원이 많고 널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재화의 부족, 자원의 부족, 땅의 부족, 여러 가지 인해서 우리는 뭘 해도 집중해야 돼. 그죠? 뭐 유치원을 가도 집중, 초등학교를 가도 집중, 영어학원을 가도 집중, 몰려다니는 거고, 뭐 고등학교도 집중, 대학교도 집중, 회사도 집중. 좋은 말로 집중이지. 몰빵. 그죠? 다들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고 싶니? 그럼 10명 중에 9명이 서울대 의대잖아. 그쵸? 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이런 나라에. 결국은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몰린 곳에서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을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 영토를 갖고 와야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 네? 아니면 뭐 일본을 싸워가지고 일본 영토를 점령해? 뭐 옛날처럼 뭐 막 전쟁을 해가지고 딴 나라를 침범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러지도 못해. 그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상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죠? 인구도 지금 5천만이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그죠? 이 위기 해법이 있어요. 해법.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겁니다. 뭐 저는 기승전 연금이에요. 기승전 연금. 왜 연금이냐? 왜 연금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는 모으는 시대에서 소비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집중하는 시대, 불리는 시대, 모으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님들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면 다 그래. 내가 명품 가방 사고 차 사고 막 이러면 우리 엄마 아빠 뭐라 그래?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저축해야지, 돈 모아야지.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어떡하니? 돈 모아서 나중에 뭘 해야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맞은 말 틀린 말이에요? 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사셨던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없었어. 우리나라가 빈국이었어. 빈국. 그렇기 때문에 이 빈국이 성장하려면 목돈이 필요해. 종잣돈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마다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에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얼마냐면 30%가 넘었어요. 내가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저축하는 거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은 5%도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때는 저축을 장려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종잣돈이 생겨야 이걸로 뭘 해서 가게도
더 잘 살게 되고 국가도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뭐였냐면 국가도 계속 저축했다는 거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으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으기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을 거야 그냥? 아니잖아요. 죽기 전에 언젠가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려고 모으는 거지. 죽을 때까지 모으기만 하고 죽으려고 모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모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는 더 이상 모으는 경제가 아니야. 계속 모아서 내가 집 사고 주식 사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굳어버려.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가 돼요. 돈맥경화가. 지금은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순환이야, 순환. 우리나라 경제를 무슨 경제라고 하냐면 성인 경제라고 해요. 성인 경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아이들 아시죠?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많이 먹어야 돼요. 걔네들은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집약, 축적,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먹어서 두면 그것이 나중에 잘 때 키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애들이 키를 컸어요. 그러니까 클 때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쌓아야 돼.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컸어,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 걔는 비만, 당뇨, 고혈압, 각종 성인병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제는 어떻게 돼? 나이가 든 성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었으면 그걸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순환이 중요해요. 순환이. 이해되시겠죠? 우리의 경제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장기에 있는 경제가 아니라 성숙기에 있는 성인 경제예요. 이 성인 경제의 핵심은 자원이 각국가 갖고 있는 돈들과 재화들이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십 년 전에 모으는 습관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 불릴까, 어떻게 하면 모을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아니 나이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테크 해가지고 집 불려서 뭐 할 거예요? 네? 그 집 들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40, 50, 60세까지 모았으면 이제 60세 이후부터는 써야지. 지금까지 모은 돈은 써서 나도 즐기고 국가도 돌게 하고 젊은 사람들도 월급 받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집값이 오르는 거, 내 집값이 10억짜리가 30억 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아시겠어요? 결국 이 사회를 위기에서 구하는 방법, 이 사회가 제대로 앞으로 가고 제대로 성장하는 방법,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는 방법은 이제 뭐야? 이제 그만 모으고 이것을 소비하는, 순환시키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불려온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돼야 되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이 사회가 이제 더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 그 핵심이 바로 뭐야? 핵심이 바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젊을 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쵸?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꾸준하게 쓰려면 뭐가 필요해? 연금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은 모으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연금은 소비하는 자산입니다. 쓰는 자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노후에 뭔가를 쓰기 시작해야 된다면 나에겐 뭐가 필요해? 나에겐 연금이 필요하다. 주식, 부동산 그걸 가지고 쓰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보세요. 부동산 가진 사람이 부동산 까먹고 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 부동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비싼 부동산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수익성 재테크를 잘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쓸까 고민하고 있잖아. 내가 집에 20억, 30억짜리 집에 살면 뭐해? 지갑에 한 푼도 없는데 지갑에.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못 마시면서 집은 30억짜리 살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젊은이들에게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뭐야? 그것을 연금으로 바꿔서 그거를 꾸준하게 평생 소득으로 바꿔서 평생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주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재산이 한 60억대. 60억. 재산이 나이가 70세 넘으셨어. 60억 되셨어.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하도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싶다. 사례를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줬나 했더니 한 30만 원 드리고 싶은데 3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고민하신다는 거야.
왜 고민하시냐? 그랬더니, 그래도 돈 나갔는데 내가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 그것 때문에. 왜 고민이냐서 왜? 내가 집 깎아먹고 있으니까 내가 집은 60억인데 60억에서 목사님 용돈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30만 원 주면 10만 원 더 주는 거고 20만 원 주면 10만 원 덜 주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60억 중에서 10억만 빼셔가지고 연금으로 바꾸셔라. 연금으로 바꾸시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돌아가실 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 못 쓰잖아. 자, 그러면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썼는데 말일날 내가 보니까 통장에 100만 원 남았어. 근데 그 100만 원 남았어. 그럼 뭐 하겠어? 어차피 내일이면 또 400만 원 나오는데 그 100만 원 목사님한테 시원하게 헌금해라 그냥. 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평생 연금을 받아가지고 매달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오는 금액이 보장돼 있다. 그럼 내가 400 펑펑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통장에 60억인데 이걸 지켜야 돼. 여기서 단 1원도 까먹는 건 아까워.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3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그것도 무슨 재산이 뭐 얼마 없는 사람도 아니고 60억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니까, 생각을. 생각이 어떻게든 돈을 불려야지, 죽는 그날까지 이 돈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모든 것에 집중해 있으면 그 사람 인생도 불쌍해. 그죠? 예. 그리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도 더 어려워져.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쓸 수 있도록 연금 소득을 늘려주는 건, 그죠? 국가도 이 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가.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연금에 미친놈이에요. 그죠? 근데 연금이 단지 금융상품이 이것 때문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연금.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 부동산, 주식 백날 권장해봐야 소비로 안 돌아온다는 거야. 경제가 순환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를 만드는 해법, 연금에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연금 받으신 분 잘 보십시오. 전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금 제도가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위험해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 안 돼요. 힘들어요. 왜? 이미 망가진 제도를 어떻게 개혁을 해? 그죠? 누군가는 개혁하는 순간 누군가는 불이익을 얻게 돼 있는데, 그죠? 결국은 힘들다고. 그러면 뭐야?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 잘못된 걸 뜯어고치지 말고 차라리 사적 연금을 지원해줘. 그래서 개인 스스로 연금 준비를 더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부동산 집값 올라가니까 어때요? 국가가 집 안 준다고 뭐라고 해? 아니잖아. 왜? 국가가 집을 다 해줬어야지, 원래는. 그죠? 근데 국가가 집 안 주고 뭐라 안 하잖아. 왜? 내가 개인적으로 집 준비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가가 집 안 줘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을 공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응? 그래서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재원은 없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적 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답답해. 자, 그래서 네, 우리 조유님 반갑습니다. SYD님 반갑습니다. 이경님 반갑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윌리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을 지금 제대로, 연금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연금을 국가적으로 제대로 지원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이다.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고령사회를 가잖아요. 고령사회. 그럼 더더욱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연금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초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 팁만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젊으신 분들이 많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런데 내가 통장에 목돈이 있고 퇴직금도 좀 탈 예정이다. 자, 그러면 목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납 포트폴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60이신 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내가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일시납 연금을 가입해서 일정한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그런 상품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질문들이 이런 거 주세요. 1억 맡기면 연금 얼마나 받을까? 1억 맡기면 얼마나 받을까? 정답 정해져 있어요. 1억 맡기면 65세부터 월 40만 원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1억이면 월 40만 원, 5억이면 200만 원, 10억이면 400만 원. 아시겠죠? 예.
요거를 내가 조금 더 운영을 잘하면 좀 더 올릴 것이고 운영을 못하면 좀 떨어뜨릴 겁니다. 아시겠죠? 평생 연금 기준으로 1억 맡기면 월 40만 원. 계산하시기 쉽죠? 네. 남자는 조금 많고 여자는 조금 적습니다. 자, 연금 받으시면 당연히 세금 내셔야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 되겠죠? 하지만 세금 내지 않는 한도가 1인당 1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연금 부족하신 분들 연금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연금을 좀 잘 받을까, 많이 받을까 고민하시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계단식으로 받아라, 계단식으로. 그래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을 쭉 깔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뭐 60세부터 한 70세까지는 좀 더 많이 쓰겠다. 그럼 요 위에다가 계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확정 동안 더 받겠다. 나머지는 평생 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여러분 연금이 좀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일찍 수령하면 수령할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고 늦게 수령하면 수령할수록 연금액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당장 필요하면 먼저 받아야 되고 필요 없으면 나중에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금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뭐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이렇게 뭐 퇴직연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익률이 낮은 연금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을 늦춰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내가 연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수익률이 2%고 하나는 5%예요. 그럼 어떻게 돼? 5%를 먼저 받을 리가 없잖아요. 2%짜리 수익 없는 걸 먼저 받고 이걸 땡겨 받고 이거 받으면서 5%를 늦춰가지고 얘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특히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 수단은 바로 주택연금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는 거죠.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연령은 70대, 70세고요. 일반적인 주택은 한 3, 4억짜리 주택으로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얼마 받냐? 네, 70세에 가입하셨을 때 집값 1억당 30만 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집이 5억이다? 그러면 150만 원 연금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찍 땡겨 받으시면 더 금액은 줄겠고 늦춰 받으면 더 늘겠지만 70세 가입 기준으로 1억당 30만 원. 이 집값은 시가 기준입니다. KB 시세, 한국부동산은 시세 기준이에요. 공시가격 기준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급은 시가 기준으로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택연금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연금 받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집의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금 받다 돌아가시면 그 집을 이제 그 상속인들,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아서 그 집 값이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액이 대출액이니까 그걸 상환하고 남은 금액 가지면 됩니다. 상속자들이. 근데 만약에 이 집 값이 얼마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집보다 더 많이 받아갔어. 그러면 그냥 안 받으면 돼요. 국가가 자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젊으신 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연금은 없이 나한테 계속 용돈 타 쓰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엄마 그냥 주택연금 받아가시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차라리 주택연금 받아서 쓰시고 나는 내 용돈 저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대출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으면 연금액이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환하고 완전한 집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죠?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떨어지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이 약간 높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평생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젊으신 분들 3040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시죠? 제가 이분들에게 꼭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3040은 젊은 사람들은요 연금 준비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죠? 왜? 생각이 없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되게 이상한 분들이에요. 야, 내가 지금 30대 연금 방송을 보고 있다. 좀 이상한 사람. 네, 예, 아시겠죠? 사실 연금은 한 40, 50대 이상 돼야지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뭐 준비한 건 없고 뭘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30, 20, 30대부터 공부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연금을 준비한 사람과 안 준비한 사람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 연금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휴,
그때 내가 연금을 가입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좀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준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이 들어서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노후 준비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냐? 어디서 벌어지냐? 일찍부터 내가 강제로 한 걸 꾸준하게 해온 사람들. 그런 것과 강제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젊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연금 제도를 충실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그냥 급여에서 일정 부분 띄어가는데 꾸준하게 납입하시고 이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제대로 불입하셔라. 이해되시겠죠? 자, 공무원 아시죠? 공무원들이 노후가 행복하다라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연금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0대 초중반에 공무원 시작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띄어갑니다. 지금 기준으로 월급의 9% 띄어가고요. 국가에서 지원까지 합쳐가지고 월급의 18%가 의무적, 강제적으로 연금에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만 해도 몇 억이 모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아놓은 돈이 나중에 연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보면은 프리랜서가 되게 많아요. 프리랜서, 자영업, 이렇게. 특히 자유로운 소득이 있으신 분들, 좋아. 자유롭게 내가 소득을 마음대로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벌고, 또 쉴 때 쉬고, 좋아.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국민연금 체계적으로 납입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안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퇴직금.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상사한테 욕 먹어도 직장 생활 해가지고 30년 직장 생활로 나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직장 생활 더럽고 치사하게 했지만, 나오는 순간 국민연금 30년치와 퇴직금 몇 억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사 눈치 보기 싫고 직장생활, 조직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내 프리랜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가 여유롭게 살았지만 딱 퇴직한 날 보면 국민연금 없지, 퇴직금 없지. 후회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금제도 충분히 충실하게 활용하셔라.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IRP.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연말에 이제 세금 환급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지금 연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400만 원, IRP 하신 분들은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 환급 받으실 거고, 뭐 자영업자나 종합소득자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 받으실 거예요. 소득이나 금액에 따라서 환급액은 다르지만 납입액의 16.5% 또는 13.2% 환급 받으니까 세금 환급 받으면서 노후 준비하려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IRP 연간 700만 원 내시라는 거예요. 왜 안 해 이걸? 해야죠. 하라는 건 해, 하라는 건. 엄마가 시키면 제발 들어, 제발.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해. 근데 꼭 공부할 때 안 하고 놀고 뭐 이거 왜 하냐 이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사회 나가지고 후회하는 거지. 아우 그때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 좀 할 걸. 아시겠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 그냥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 시키는 것만. 그래서 기본만 해도 돼, 기본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연금 가입하시는 분 중에서 대부분 다 5, 60대인데 20, 30대가 가끔 와요. 근데 중요한 건 20, 30대 오시는 젊은 분들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발적으로 제 발로 걸어오는 경우가 없어. 다 어떻게 하냐? 엄마가 끄집어 데리고 와.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앉아. 연금 박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 너 지금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 엄마가 받아보니까 연금이 최고야. 너 그냥 생각 말고 들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20, 30대한테 노후에 연금이 중요하단다, 얘야. 진짜 나중에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꼭 들어라.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연금은 됐고요. 어느 코인이 좋아요? 어느 코인? 이런 얘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뭐 이해가. 뭐 저도 그때는 그랬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런 젊은이들한테 뭐 연금 중요하다고 백날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기본만 해라, 기본만.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얘기하고. 자, 국민연금.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에 불신 가져요, 불신. 자, 근데 국민연금은, 5, 60대 애들은 굉장히 좋은 재테크수단입니다. 그죠?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제도니까.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좀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좀 활용하시고요. 젊으신 분들도 최소한은 하죠, 최소한은. 나중에 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적게 받긴 하겠지만 국가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결국은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젊은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젊은 분들 좀 계시겠죠? 네, 젊은 분들 연금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중에서 제가 연금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데 어떤 ETF를 사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연금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데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죠? 예. 무슨 얘기야? 자, ETF는 말이 펀드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에요, 주식.
똑같아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실시간 장 거래 시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5년, 뭐 6개월, 1년 이렇게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러면 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도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죠? 뭐 회사 가가지고 상사 눈치 보면서 밑에서 보면서 막 그렇게 팔고 있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화장실 가서 뭐 앉아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근데 그거 해봐서 알겠지만 그거 매일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진 빠져, 진 빠져. 그런다고 더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해봤잖아. 그 돈 벌었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갖고 있는 2년 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사고 팔고 했던 사람이나 수익률 똑같아, 사실. 아시겠어? 오히려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까먹었어. 왜? 비용, 수수료 더 냈잖아요, 사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1, 2년 투자도 아닌 2, 30년 돈을 모아야 되는 연금 펀드를 가지고 ETF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나 사서 뭐 어떤 ETF든 어떤 펀드든 좋으니까 사가지고 20년 묻어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연금 펀드를 운영해야지 이거 어떻게 수익률 높이겠다고 매일 쳐다보면서 매일 트레이딩하고 있는 거는 결국 1, 2년 못 간다. 나중에 지친다. 결국 나중에 포기할 것이고 더 손해만 커질 거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냥 우량 자산에 집중하셔가지고 우량 펀드 사가지고 꾸준히 묻어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투자하면서 절대 전문가를 찾지 말아요. 전문가. 특히 이 수익률 고민하신 분, 투자하신 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자기는 잘 몰라서 투자를 잘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르긴 뭘 몰라. 그러면 저는 알까요? 저는 알아?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가지고 증권사 회사에 앉아있는 그 PB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어떤 종목이 좋아요? 물어보면 걔네는 알까? 걔네는? 걔도 몰라. 어차피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걔도 찍고 나도 찍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걔한테 돈 주고 찍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내일 주가를 예측하면서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 접으세요. 틀린 얘기. 아시겠죠? 특히 연금을 하신다면 장기 투자야. 장기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의 핵심은 뭐야? 비용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수수료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더 많이 연금 받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률 나는 펀드 ETF를 찾을까? 이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명심하세요. 자, 연금 하다 보면 최근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연금이 보니까 어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1200만 원 넘게 연금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어서 듣고 와가지고 나는 12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1200만 원 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0명에 1명도 안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 해당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적 연금 1200 기준은 사적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사적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여기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과세 이연된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합쳐서 요걸 나중에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연금 계좌에 연간 400, IRP는 연간 700이잖아요. 700씩 내가 10년 넣었어. 그럼 7천이잖아. 수익 좋아가지고 1억 됐어, 1억. 연금 계좌에 내가 1억이 쌓여있다고 하게 되면 10년 나눠받으면 어차피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200이 안 넘어. 그러니까 해당 안 됩니다. 이 1200 사적 연금으로 1200만 원 고생하신 분들은 연금 계좌, IRP 같은데 한 2억 넘게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 근데 그 2억에 퇴직금, 원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만 포함해요. 일반 연금보험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그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한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이거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원래 종합소득 세금 내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셔라. 잘못된 정보, 이상한 정보만 듣고 와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거 고민하실 분들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다. 연금저축 IRP 지금 연말에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각각 특징, 장단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계속 연금 받으실 거고 중도인출 안 하실 거죠? IRP는 중도인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RP는 안전자산 비중이 30%가 의무인데 이것도 그냥 TDF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 해당 없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가 IRP가 훨씬 높잖아요. 얘가 700 가지고 얘는 400 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IRP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연금저축 하지 말고. 하지 마. 그냥 얘로 해, 그냥. 아시겠죠? 네. 그게 훨씬 편해. 어차피 운영 똑같아. 네, 차이 없어. 네.
그리고 IRPN에서는 다양한 상품 선택이 더 가능합니다. 자, 최저보증연금. 지금 개인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 제일 좋은 거 연단율 5% 최저보증연금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인출하고 해지하면 안 돼.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돼요. 연금으로만 탄다면 좋아요. 이 상품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릴까요? 네. 받다 죽으면 남은 원리금 다 줘요.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남은 원리금 다 줘요. 보통 여러분 연금보험 가입하시면 사업비 많이 물어보시죠? 사업비 없어요. 사업비 없어. 아, 이거 금감원 방송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업비는 있어요. 있는데 사업비 있는데 이거 누가 내냐? 해지하는 경우에만 반영을 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연금 받는 사람은 사실상 사업비를 내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환불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지금 뭐 1인당 1억까지 월 내시는 건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납입하게 되면. 괜찮죠? 그다음에 비과세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제외입니다. 과세 제외. 그래서 연금은 항상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좋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보시면서 일장일단 잘 체크하셔서 나에게 맞는 것인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넘버 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뭐 지금 100만 원도 얼마 안 되는데 20, 30년 후에 100만 원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답변 드릴게요. 자, 이 답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가치가 떨어질 텐데요. 이 질문은 이거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산수 문제예요. 수학 문제. 아시겠죠? 사실 물가가 상승했는데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그게 연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이 이 자산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모든 자산이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연금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은 물가 이상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수익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연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시면서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을 보장받는 그걸 대비하는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중에서 수많은 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연금 수령 시에 물가 상승률을 보장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자, 이 연금들은 연금 수령 시에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률을 보장해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100만 원 받는데 내년에 물가가 3% 올라. 그럼 103만 원 나옵니다. 연금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화폐 가치가 보장된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원인. 뭔지 아세요? 네. 딱 하나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낼 때부터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어떻게 내죠? 네. 정액 납입이 아니고 정률 납입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월급이 100만 원 받을 때는 9만 원 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라가지고 내 월급이 200으로 올리면 그래도 9만 원 내는 게 아니야. 그때 18만 원 내요. 300만 원 오르면 27만 원 내고 400만 원 오르면 4, 9, 36만 원 내. 결국은 내가 급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많이 내왔기 때문에 받을 때도 가치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연금 10만 원 가입했어요. 근데 이거 10만 원 가지고 나중에 연금이 얼마 안 된대. 자, 그러면 이 10만 원 가입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년에도 10만 원, 후년에도 10만 원, 10년 뒤에 20년에도 10만 원 내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내는 돈은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안 내면서 내가 받는 것만 물가 상승률 연동해 주길 바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니야?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아시겠습니까? 수학을 계산해요, 수학.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고 싶으면 내가 낼 때부터 정률 납입하시면 됩니다. 정률 납입. 무슨 얘기야? 10만 원씩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올해는 월급이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냈어. 근데 내년에 월급이 200으로 올라. 그럼 20만 원 내고 300으로 올라. 30만 원 내고. 아시겠어요?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가 더 추가 납입을 해서 올리면 정률로 내면 여러분의 연금은 자연히 화폐 가치가 보장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30년 전에 가입했을 때 10만 원을 지금까지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왜 안 보장해 주냐고 물어보는 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늘려 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최소한 3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가 상승에 따라서 정률로 추가 납입하셔라.
그 다음에 꾸준하게 지속적인 연금 준비하셔라. 아시겠죠? 공무원들 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준비해요? 25살에 취직해가지고 60세에 퇴직할 때까지 35년을 냅니다. 35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금 준비하셔야지 내가 한 10년만 내고 나중에 안 내겠다. 그러니까 연금이 안 되지, 사실. 자, 그러니까 공무원들 연금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제대로 준비해라. 아시겠죠? 자, 가장 많은 금융감독원에, 오늘 금융감독원 콘서트니까 금융감독원에 있는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전체 민원 10건 중에 6건 차지하고 있는 민원, 종신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들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됩니다. 되지만 연금 전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종신보험 뭐 하는 보험이야?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이 보험을 촬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죽어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죽어서 주기 싫은데 그럼 왜 가입했어? 하지 말아야지. 저축이라던데? 저축이면 은행 가서 저축해야지. 왜 종신보험을 저축을 알아? 아시겠습니까? 얘는 죽어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내신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오늘 돌아가신 분에게 이미 지급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찍 돌아가셔. 그러면 낸 돈 대비 효과가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면 왜 종신보험을 해? 그런데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요. 연금 전환.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 전환이란 다른 말로 종신보험 해지 후 해지한 돈으로 연금 재가입.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연금 전환하는 순간 사망보험은 사라져.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해지하면 사망보험금을 돌려줘요? 아니죠. 원금도 안 되는 해지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어때? 좋잖아,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가입해줘서 좋아. 이거를 죽어서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 안 받고 중간에 해지해서 더 좋아. 해지해가지고 빨빨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해지한 돈을 다시 갖고 와서 또 연금을 또 가입해줘. 엄청 좋아. 보험회사는 3번 좋아. 그런데 고객은 바보가 되는 거지. 종신보험 연금 전환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종신보험은 그냥 돌아가셔서 물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진짜 나는 연금 부족하고 이걸 죽어서 주는 건 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자녀와 협상하죠. 자녀와. 보험회사와 가가지고 연금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녀에게 자녀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아들아. 아빠가 지금 사망보험금 1억을 들었는데 아빠가 사실 이 1억을 좀 돈이 없어가지고 연금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보험회사 가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달라 그랬더니 사망보험금은 1억인데 연금으로 전환하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준대. 이거 얼마 의미 없다. 근데 해지하고 나면 또 사망보험금은 사라져. 이 사망보험은 원래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면 너네들한테 가는 건데 아빠 죽으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기하세요. 일로 와봐. 너네들 잘 협상하자. 지금부터 너네가 아빠한테 20만 원 줘. 그럼 내가 이거 3만 보험금 나 죽으면 너 줄게. 협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서 좋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 조금 연금 다 아들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뭐야, 아들은 20만 원씩만 주면 나중에 사망보험금 1억이 와. 괜찮죠? 네. 잘 협상하세요. 네. 이걸 가지고 내가 보험회사 가서 얘기하면 죽 써서 남 주는 꼴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여기 좋은 말씀 반갑습니다. 네, 셀틱 클래스코님 43세신데 배울 거 많아서 감사합니다. 덧쌤과 뺄쌤님 반갑고요. 김철홍님 노을 준비를 위해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여기 말고도 유튜브 연금 박사에 많이 있습니다. 황혼의 검신님 그 모든 상품은 핵심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만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빙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목적에 맞게 아시겠죠? 네. 에어컨은 시원한 게 중요한 거지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목적에 맞게 쓰세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연금보험은 노후보장. 아시겠어요? 자, 예금자보.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에서 99.9명이 모르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이 상품은 예금자보가 되는 게 좋을까? 안 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예금자보가 되는 게 좋으세요? 안 되는 게 좋으세요? 자, 정답. 안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잘 모르시는 거야. 이거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더라고. 자, 쉽게 얘기해서 예금자 보호가 돼. 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왜 보호를 안 해줘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보다 예금자 비보호된 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지? 그죠? 그만큼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사이든 판매하는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될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돈을 그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금융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상품을 갖다가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았어. 내가 고객의 돈을 1억 가져와가지고 내가 운용을 하고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망해. 그러면 날려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날려먹었으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호해줘? 내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에게 1인당 1금융회사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을 오히려 1억을 갖고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맡겼어. 저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망했어. 어떻게 돼? 내가 망한 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을 말려본 게 아닌데. 저기 있잖아요. 얘 그냥 가져가면 돼. 얘 그냥.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자산이 없잖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금자 비보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금 비보호 상품은 판매사와 수탁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해도 다 돌려받아. 실제 이거 안 믿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예금보험공사 Q&A. 실제 여러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Q&A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배당 신탁이나 수익 증권 같은 투자 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호할 게 없으니까. 대신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사들인 재산,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고객의 자산이죠. 이거를 자기의 재산과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훨씬 안전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망해가지고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아시겠죠? 따라서 금융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에 가입하면 회사가 망하면 5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근데 100억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채권을 사면 원금과 이자까지 다 돌려받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예금자 보호 안 한다니까. 돈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5천만 원씩 10개 금융기관 쪼개놓는 사람도 있어. 이해가 안 가. 그거 왜 하지? 네? 왔다 갔다 교통비가 더 들어, 교통비가. 원금 지키려다가 교통비가 더 들어. 제발,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수십 년간 은행 중심의 금융사고를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 안전한 것만 고민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태풍이 불어올 때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태풍은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니까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태풍이 아니라 위험하긴 한데 계속 태풍이 안 가고 계속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루 이틀 있을 때는 콘크리트가 안전하죠. 그런데 콘크리트 안에서 일주일 있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한 달 있어 보세요. 죽어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하루 이틀은 안전한 곳이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계좌, 연금보험 이런 걸로 잘 포트폴리오 짜셔서 여러분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국내 유일의 연금 종합 상담센터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1800-3624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금감원 머니 콘서트 연금에 진행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말을 세게 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뭐 그만큼 저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니까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은 한자로 정의할게요. 연금 한자. 제가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건데 연금은 뭐다? 연금 밥이다. 밥. 밥 말고 뭐가 있죠? 밥 말고 반찬이 있죠. 여러분 반찬이 좋으세요? 밥이 좋으세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얘기하죠. 야, 오늘 뭐 먹을래? 그럼 뭐, 야, 오늘 잡곡밥 먹을까? 현미밥 먹을까? 쌀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 무슨 얘기 하냐면, 네,
무슨 얘기냐면 다 뭐 제육볶음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다 반찬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반찬은 굉장히 대접받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밥은 소외돼 있어요. 그죠? 반찬은 화려하고 반찬은 맛있고 반찬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질리죠. 아시겠습니까? 반찬은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옵니다. 그런데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수천 년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죠? 밥이에요, 밥. 아시겠습니까? 밥은 반찬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식단을 지켜준 가장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식사. 아시겠어요? 여러분 노후에 화려한 주식, 화려한 부동산, 화려한 코인, 화려한 재테크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안정적인 밥, 안정적인 연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크게 쓸모없어 보이시지만 우리가 노후가 되면 다 깨닫는 진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연금 소득이다. 이거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돈은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하고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한 시간 동안 금감원 머니 컨설팅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없으면 나중에 또 제 라이브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MMM님 더 세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더 세게 제가 라이브에서 해드리고요. 셀틱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영주님 세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좀 더 세게 할 걸. 황원행 검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즐거운 노후, 특히 좀 눈길에 좀 약간 또 대설 또 이렇게 막 추위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여러분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여러분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